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2일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 19일 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당의 사과 논의에 자발적으로 나선 모습인데 관련 화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이번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보셨던 게 지난 12일입니다. 이른바 제보 조작 사건 관련 이 얘기가 불거지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국민의당에 한 번 더 기회 달라 했던 얘기인데 오늘 또다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입장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성명서에 제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나요? 오늘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네, 정가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윤경호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러다가는요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이렇게 유행어가 될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 오늘 나오긴 했습니다만 별말은 안 했어요. 예. 아마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검찰의 발표를 뭐 사전에 알 수는 없는 거였을 네네. 거고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울 것이냐 이거였는데 어찌됐든 현역 의원은 배제가 됐고 네. 또 박지원 당시의 선대위원장 그리고 안철수 후보 본인 전혀 알 수 없었다, 알지 네. 못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로서는 사실 네.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이 막중한 걸 피할 수 없는 거죠. 네. 오늘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면 이상한 네. 거고. 그러나 안 대표로서는 사실 오늘 이 어찌됐든 매듭이 지어지는 게 네. 향후 본인의 거취와 직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거취라는 건 결국 전당대회에서 그러네요. 지금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네. 옹립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안철 수 없는 국민의당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네. 이걸 어떻게 연착륙을 할 것인가. 네. 이걸 아마 고민을 하는 저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읽혀지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앞서 기자들도 앞으로 전당대회 8월 27일 전당대회 있잖아요. 그렇죠. 당대표 도전할 거냐 말까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린답니다. 본인 생각은 뭘까요, 진짜?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겁니다. 일단 뭐 당은 기사회생했지만 네. 이제 본인의 정치적 책임과 입지 이거 자체는 지금 굉장히 약해진 측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죠. 아무래도 네. 당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를 만약에 네. 뭐 안철수 대표 없이 치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 이 앞에 있는 그 장수 없이 전쟁을 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그러네요. 의미로 읽힐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게 그냥 국민들 앞에서 그냥 사라져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당대표에 나섬으로 해서 당을 좀 살리고 그것에 대한 좀 책임을 지겠다. 아마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좀 모아가는 것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당의 위원장들 같은 경우 뭐 100명 정도가 이제 가서 자꾸 촉구하는 거 이유도 그렇죠. 뭐냐면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정치인이 뭐겠습니까? 결국 국민들 앞에 직접 모습을 보이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마 최선의 방안일 텐데 아마 그런 쪽으로 좀 고민이 수렴되지 않는가 하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 실장님,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막 주변에서 원외위원장들이 대표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옹립하는 분위기지만 기분이 마냥 이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당 내에서도 그랬잖아요. 정계 은퇴하세요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정치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의 행동.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네.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느냐 아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네. 당의 어떤 당대표 이번에 당대표는 내가 나설 때 자리가 아니다. 난 이미 후보로서 한번 또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네. 라는 의미가 있다면 네. 사실 오늘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예요. 아. 왜냐하면 어차피 지난번에 정치적인 어떤 사과도 했고 네. 또 오늘은 당에서 사과를 하는 자리이고 네. 의원총회 아닙니까? 연석회의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면 자신은 나중에 다른 어떤 의미로 혼자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SNS에 올린다든지 해서 나는 사실은 지금 좀 사라질 때다, 잊혀질 때다라는 뉘앙스를 표명해도 되는데 네. 오늘 굳이 나서서 네. 원외지구당 위원장이 그렇게 옹립을 하는 어떤 분위기를 뻔히 아는데도 기자들이 그러니까요. 분명히 물어볼 어떻게 건데. 언제 나서실 겁니까? 이번에 네. 나서실 겁니까? 질문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어쨌든 말은 안 했지만 네. 이 당 지도부와 함께 인사를 나누고 네. 다음 기회다라고 하면 행동과 그 다음 기회라는 걸 연결을 시키면 네. 나는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책임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네. 이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니까 다음 기회에 꼭 네. 다음 기회라는 건 다음 기회에 꼭 나가겠다라는 의미로도 네.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김성환 평론가님,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한테 꼭 따라다녔던 지적, 비판이랄까요? 타이밍이 꼭 매번 반박자 또는 한 박자씩 느리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오늘 타이밍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은 이제 타이밍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네. 굉장히 많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기자회견이었다 아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당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난번에 기자회견할 때 사과 기자회견할 때는 혼자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오늘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할 때 사과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하러 안철수 전 대표가 그 자리에 왔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안철수 전 대표를 불러서 네.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어떻게 정치적 운신의 폭을 넓혀갈 것인지 네. 상징적으로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그만둘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논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고 네. 앞으로 전당대회 때 내가 출마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지난번 기자회견 때 내가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네. 모든 걸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안철수 전 대표가 뭐가 있습니까? 네. 정계 은퇴 말고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가 네. 있겠습니까? 본인이 만든 당에 대해서 당의 책임 있게 당을 앞으로 수습해 나가는 것 외에는 뭐가 네. 더 딱히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당을 이끌어 나가고 지금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할 방법은 네. 결국은 당의 전면에 나서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대신임을 받고 다시 네. 당을 살리는 것 외에 뭐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당 지도부와 함께 사과 네.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는 것은 네. 앞으로 제가 당의 대표 얼굴이 돼서 다시 한번 당을 수습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네. 공개적으로 밝힌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윤 의원님, 그 속마음, 앞으로의 어떤 행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 안팎에서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오늘요, 눈에 띄는 장면이 뭐였냐면, 오늘 연석회의 자리에서 이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요, 국민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죠, 이현주 의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양쪽에 굵은 눈방울 제가 보고 왔는데 상당히 굵어요. 몇 밀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윤 의원님, 저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글쎄 이현주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네.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이현주 의원이 요즘에 국민의당에서 좋은 의미든 안 좋은 의미든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런 의미 없는 눈물도 의미 있는 눈물로 지금 해석이 되는 거 아하. 아닐까 저는 네. 그렇게 보이는데 네. 저는 사실 우리 김성환 평론가 얘기 중에 네. 안철수 전 대표가 택할 수 있는 카드는 딱 2개밖에 없다고 봐요. 화끈하게 정계 은퇴. 지금 대통령 선거 5년 단위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네. 과거에 재수 삼수를 해서 집권을 성공한 분들도 있지만 네. 그러나 요즘에 우리 국민의 정치 의식으로 보면 네. 한번 평가를 받은 분이 또 나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않는 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의당이나 또는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아하. 똑같이 대선 후보로 나섰던 분들이 불과 지금 한 달, 두 달, 네. 세 달 되기도 전에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서서 네. 똑같은 정치판을 벌이는 아하. 이거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어떻게 볼까? 네. 그게 바로 이 지지율이 지금 한 자릿수에 머물고 네. 있는 그런 거에 투영이 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의원님께서 어떻게 제 속마음을 하셨을까요? 자유한국당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시고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요 자유한국당이요 야당다운 야당으로 개혁해보겠답니다.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살 길은 혁신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 혁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당다운 야당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혁신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당협위원장들이 이 대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역도 제외가 아니고 현역이라고 해서 지구당 위원장을 꼭 갖고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이건 당협위원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의 감축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희망퇴직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는 30여 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253명을 상대로 면밀히 사무처 직원들과 대화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보수의 건강한 개혁을 위해서 한 말씀 충고드리겠습니다. 병입니다, 이건. 한국당 혁신 여러분들은 병에 걸린 겁니다. 그 병의 이름은 종북 피해 망상증이라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북한이랑 뭐라고 조금이라도 비슷하면은 다 빨갱이 오해를 받을까봐 없애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우리 보수의 전진, 보수의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병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정말 애들 장난 같은 병적 수준의 빨갱이 장사, 빨갱이 피해 공포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대한민국 보수가 정말 건강한 보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자유한국당의 혁신안 중에 당 로고를 바꾸는 문제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이제 비판한 내용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이 얘기 로고 관련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이 의원님, 네. 뭐 우리 이제 언론인 출신들이 이제 제일 잘 하려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얘기가 길게 나오면 거기에 핵심이 뭐냐? 그걸 밝혀내야 되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혁신할 내용 보면 이렇게 들려요. 대선 때 징계 의원들, 국회의원들, 대선 후보가 지는데 왜 당 사무처 직원들을 갖고 그러냐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선거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가장 고생했던 게 당 사무처 직원들이거든요. 네. 사실 예전에 여당이기 때문에 사무처 직원도 꽤 많았습니다. 한 250명 정도 되는데 첫 번째 혁신 조치가 바로 이 사무처 직원들을 자르겠다는 거예요. 네. 참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구한테 가장 있습니까? 지금 대표하시는 홍준표 대표가 일단 당시에 대선 후보로 나오셨지 않습니까? 알기는 알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대선 패배에 대한 아니 내가 했으니까 이 정도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본인도 했는 상황인데 네. 결국은 애꿎은 이제 사무처 직원들만 제일 먼저 사실은 좀 잘려나간다는 네. 것 자체가 보면 참 안타깝게 그지 없는데 일단 뭐 야당이 된 것을 좀 실감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자체도 줄어들고 네. 자리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이제 좀 이 규모를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러나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들 입장에 볼 때는 왜 야당이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뭐 청와대 회동도 가지도 않고 네. 어떤 국정에 있어서 뭔가 책임 있는 수권 정당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우선적인데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말단에 있고 가장 네. 고생하고 네. 가장 꾸준한 그런 직원들만 먼저 자르는 것을 혁신에 네. 가장 1호로 내세웠던 것 자체가 보면 네.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랬대요, 이 실장님. 네. 오늘 이제 한 언론 보도가 이제 취재한 내용인데 네. 지금 사무처 직원들이요, 사무처 관계자 이랬대요.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래요. 예전에 그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 전두환 전 대통령 흉내내면서 그랬잖아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 사무처 직원들 표정이 그러는 거랍니다. 말이 희망퇴직이지 안 하면은 내쫓는 분위기랍니다. 울며 겨자 먹게 될 거랍니다 지금. 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럴까요? 10년 전에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그러니까 통합민주당이었어요. 당시 지금 더불어민주당. 네네. 통합민주당이 딱 똑같은 상황에 처해요. 어허. 10년 동안 통합민주당이 정권을 갖고 있다가 네. 2007년 선거에서 지거든요. 네.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더불어민주당이 260명의 당 사무처 직원 중에 160명을 감안합니다. 아하. 그 100명 남아요. 네. 이건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야가 바뀌면 아. 또 대선도 지고 총선도 지고 뭐 이러면 이게 이 의원 한 명당 들어오는 어떤 그런 세비 뭐 아. 이런 그 정당에 돌아가는 후원금 어떤 같은 거. 그러니까 당비가 아니라 정부 지원금 정부 지원- 지원금이 축소가 국고보조금 되니까, 같은 거? 국고보조금이 네네. 축소가 되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똑같은 거죠. 그런데 네. 문제는 달라요. 네. 자, 뭐가 다르냐면 그 당시에는 160명을 감안하지만 그 160명을 또 비례대표 의원이든 네. 뭐든 다 이렇게 또 이 보좌관들을 살 길을 좀 열어줘요. 그러니까 160명이 다 감원됐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네. 사무처 관계자가 억울한 건 이거예요. 분명히 당할 일이라는 건 느껴졌어요. 예감했겠죠. 이번에 예감을 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몇 명이냐, 160명이냐 뭐 이런 소리를 당사무처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혁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맞아요. 혁신의 무슨 사무처 직원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건 말이 다르죠. 네. 야, 이거는 어떻게 했었냐면 네. 당시에도 통합민주당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얘기부터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이 정권을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이렇게 됨으로써 네. 어쩔 수 없이 정말 동지들을 이렇게 네. 합니다. 아. 라고 표현하면서 희망퇴직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가 다르고 어가 그러네요. 다르고 지금 이번에는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해놓고서 혁신의 첫 번째로 하면서 당 사무처 직원을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당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네. 거죠. 참 어려운 상황에서 동지들과 이별하게 됐다라는 표현도 참 그 당사자들한테 그러네요. 힘든 얘긴데 네. 아니 뭐 혁신한다. 혁신의 대상처럼 됐으니까 네, 이건 정말 이 선우가 잘못됐다는 첫 작업이 거죠. 정리해고 비슷하게 다가오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선우가 잘못됐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표현이. 자, 앞서 자유한국당 혁신 내용 중에 마지막에 지금 CG 보이시죠? 횃불 로고.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애초에 저 만들 때부터 말이 많았었잖아요. 왜 이제 와서 지금 가만히 잘 있다가 이제 와서 저게 의미 부여해가지고 또 바꾸겠다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참, 선거에 패배하면 다 뭔가 믿게 보이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아하. 생각도 좀 들기도 네. 하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 한국당 로고가 일종의 뭐 횃불 모양이고 또 여기에서 이제 활력을 상징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만든 로고인데 지금 다시 이렇게 해서 살펴보니까 북한 이 주체사상탑이나 김일성 봉화탑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일각에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건 애초부터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일각에서 보수층 내부에서도 아니 이게 북한의 어떤 로고하고 비슷한 것이니까 네. 이거 좀 다른 걸로 교체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니까 아하. 그 소리가 오히려 증폭돼서 지금 좀 어려운 당 상황하하고 맞물려가지고 네. 이거 교체해서는 하면 안 되겠느냐 이제 아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 근데 뭐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종의 뭐 레드 컴플렉스를 지금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느끼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과거로 뭔가 좀 시간을 좀 돌려보면 아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이전에 이제 새누리당이었을 때 그때 이제 당 로고 만들었을 때 네. 새집 같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네, 네. 그 새누리당 이름을 네. 뭐 헛누리당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막 패러디도 굉장히 그랬었죠, 많았기 네. 때문에 그거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네. 교체를 안 하고 쭉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선거에서 계속 이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겼을 땐 문제가 안 되는데 선거에서 지고 나면 네. 꼭 이게 달리 보이는 아. 그런 이제 어떤 정치적 생리가 담겨 있는 그런 네. 논쟁거리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혁신안을 발표한 날 글쎄요. 마치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맞췄을까요? 홍준표 대표가요. 윤 의원님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휴가에 들어갔답니다. 대통령도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뭐 그런 심리는 아니겠지만 글쎄요. 가서 뭘 구상할까요? 글쎄요.
홍준표 대표의 휴가와 지금 대통령의 휴가, 그리고 또 뭐 정우택 원내대표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그렇죠. 휴가를 지금 간다고 네. 그래요. 참 뭐 매번 지적됩니다만 대한민국의 뭐 웬만한 분들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모두 다 휴가를 가는 이런 문화조차도 저런 분들이 지금 오히려 더 부추기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네. 그렇다고 다른 뭐 공무원 뭐 아니면 뭐 다 모두 쉬는 건 아니니까. 네. 뭐 글쎄요. 지금은 홍준표 대표가 가서 휴가 때 무슨 구상을 할지 네. 그런 대목에 대해서 제가 뭐 짐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뭐 지금 나옵니다만 어떤 책을 읽겠다고 네. 밝히긴 했더라고요. 영국의 보수당을 좀 연구를 해서 네. 지금 보수의 본체를 자임하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한번 네. 다시 회생을 해볼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당 사무처 얘기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럴까요? 네. 과거에 보수 정권이 10년 집권을 했을 때 특히 이명박 정부 후임 박근혜 정부 때 매번 있었던 지방선거나 보궐선거의 승리 상대적으로 네. 당시에 민주당에 비해서 승리를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네. 이 사무처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선거에 대비를 하고 네. 그게 연속성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같은 그 잦은 교체가 일어나는 사무처 요원들의 구성보다는 훨씬 강한 경쟁력을 가졌다. 네. 이게 선거를 분석적으로 네. 그리고 체계적으로 치러내는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는 대한민국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어찌됐든 지금 107석의 의원을 거느리고 있는 네. 제1야당이라면 네.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이런 사무처 요원들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네. 있으면 있을수록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뭐 교훈을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립니다. 그러시죠, 네네. 예, 뭐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그럴까요? 네. 덧붙이면은요. 우리 보통 기업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고통분담이잖아요. 네. 고통분담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경비 절감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비 절감 요인을 인적 구조 조정이 아니라 경비 네. 절감 요인이 있는가. 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사람을 이제 내치는 방법이거든요. 네. 명예퇴직이든 뭐 네네.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 혁신안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니까 솔직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겠다. 뭐 그리고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 뭔가 이제 변화를 하겠다. 당협위원장을 뭐 어떻게 교체를 하겠다는 식의 어떻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구체화되어 있는 얘기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당협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교체할 겁니까? 그것도 아마 엄청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네. 생각되는데요. 가장 쉬운 게 이 사무처 직원들 줄이는 방법밖에 지금 안 보여요. 네. 눈에. 만약에 이럴 거라면은 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107명이나 되잖아요. 네. 세비 다 꼬박꼬박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비 받는 거 일부 당에다가 지금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사무처 직원들 우리가 지금 30명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네. 보면 지금 급여 받는 거 있으면은 일부 조금씩 줄여서라도 어떻게 당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난 다음에 네. 마지막에 의원들이 다 솔선수범 해보고 안 되면 정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떠나는 사람도 눈물바람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네. 동의가 되는 것이지 그냥 혁신안 나오고 난 다음에 추상적인 안들 내놓고 먼저 사무처 직원 30명 내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네. 나오는 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제가 볼 땐 동의가 안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잘. 고통 분담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런 지적으로 좀 이 세게 듣겠습니다. 앞서 잠깐 휴가 얘기 나온 김에요.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취임 후 첫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죠.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네, 문 대통령의 휴가가 오늘로 이틀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작하시죠? 어떤 얘기 할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저 여름 휴가 행보를 놓고 야당에서는 물론이고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직후에 갔단 말이에요. 당당한 겁니까? 아니면 시기가 부적절합니까? 이 논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글쎄요, 뭐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참 휴가하고는 참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만 해도 벌써 휴가를 뭐 수십 차례 갔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 휴가 이제 맘 먹고 이제 한번 가려고 했는데 네. 마침 그때 이제 북한이 이제 ICBM을 쐈기 때문에 네. 사실 여러 가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가를 제대로 가야 된다. 네. 그래야지만이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네. 자기도 모든 어떤 휴가를 다 쓰겠다라고 이제 네.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ICBM 발사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꼬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래서 청와대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지를 지금 평창에 하룻밤 묵고 이제 지금은 진해에 있는 네. 해군 기지에 가서 이제 쉬시겠다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대통령도 휴가를 해야지만이 또 뭐 여러 가지 구상도 생기고 또 어떤 육체적으로 여러 좀 피곤도 좀 풀고 하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지금 트럼프와 또 아베가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지 그랬죠. 않습니까? 굉장히 주변 정세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는 맞아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도 너무 여유 부리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당사자인데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대통령이 뭐 휴가 갔다고 해서 네. 거기서 뭐 보고도 받지 않고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어쨌거나 좀 국민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네. 대통령이 좀 너무 이 상황을 좀 약하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은 있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일단 조치할 것들은 다 조치를 네.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그 진해에 가셔서 네. 여러 가지 좀 챙길 건 챙길 것 같습니다. 이 실장님,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를 좀 볼까요?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고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면 오히려 북한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예를 들어서 어느 쪽에서 도발을 한다거나 테러를 한다거나 위협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하는 것은 한쪽 그쪽 이쪽에 대고 일상이 아니라 비상 체제로 가라라는 네. 신호거든요. 아하. 그래서 위협적이다, 늘 공포에 휩싸여 살아라 네.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아하, 있는 네.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갔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NSC에서 한 조치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현무2 그대 에이테킴스와 함께 또다시 발사 실험하고 두 번째 사드 추가 배치하라. 네. 세 번째 한미 미사일 협정 재개정하라. 네. 이 세 가지의 어떤 단계적인 그 하룻밤 사이에 다 지시를 했다라는 건 네. 역대 보수 정권에서도 사실 그 북한이 계속 도발을 했을 때 NSC 회의 이외에 네. 실질적으로 또 조치가 없었거든요. 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조치를 딱 하고 난 다음에 휴가를 갔다라는 점에서는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아하. 봅니다. 시간 관계상 김성환 평론가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윤 의원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이번 이 휴가 논란 좀 사그라들 기미가 좀 안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전 뭐 사그라들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들의 불안감이 네. 지금 아주 고조에 달해 있다면 네. 사실 대통령이 저렇게 휴가를 가고 뭐 대처를 제대로 못한다 이런 논란이 일겠지만 네. 좀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북한의 도발이라는 게 지금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불안감이라는 거 아니면 또 대응하는 능력이라는 게 저는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네. 휴가를 갔다고 해서 다른 나머지 뭐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유관 부처들이 지금 모두 다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네.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줄 아하. 수 있는 네.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시스템은 굳건하게 돌아가고 있다. 네. 이걸 오히려 과시할 수 있다. 보여줄 네.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하루 이틀 정도 네. 늦춰서 갔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네 분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고 제가 김성환 평론가님께는 빚을 한번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